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타트 2부 시작합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2.3 비상계엄을 사과했습니다. 명백한 과오를 사과하는데 걸린 시간이 무려 5개월입니다. 그나마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에 대해선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사과와 쇄신을 신뢰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당 이름을 바꾸는 정도로는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최근 코스피가 신고가 기록을 새로 쓰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반도체가 있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질주가 대단한데요. 오늘 삼성전자가 지난해 4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합니다. 최근 흐름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잠시 뒤에 3부에서 전문가와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 시각 주요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에 한반도 평화를 위한 중재 역할을 요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한류 제한 조치, 이른바 한한령 문제가 잘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에서 특검이 요청한 공소장 변경을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내일 변론이 종결되는데 특검이 사형과 무기징역 가운데 어떤 걸 구형할지 주목됩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2.3 비상계엄은 상황에 맞지 않는 잘못된 수단이었다고 공식 사과했습니다. 쇄신을 위해 당 이름도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해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이른바 로또 청약에 당첨돼 수십억 원의 시세 차익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후보자 측은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당첨된 것이라며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해명했습니다. 서울에 나흘 만에 다시 한파주의보가 내려지며 강추위가 예고됐습니다. 아침 체감 온도는 영하 15도 안팎까지 떨어질 전망입니다. 네, 첫 소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귀국 전 마지막 행선지였던 중국 상하이에서 깜짝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북한 문제와 한한령 등 민감한 현안을 놓고 대화했는데 생각보다 많은 진전을 이뤘다며 앞으로 더 한중 관계를 발전시키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상하이에 임시로 마련된 청와대 프레스센터에 이재명 대통령이 들어섭니다. 방중 일정에 동행한 기자단과 예정에 없던 간담회를 연 이 대통령은 새해 벽두 이뤄진 3박 4일간의 중국 방문 의미를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변화하는 국제 질서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국익을 더욱 단단하게 하고 한중 관계를 보다 안정적이고 성숙한 방향으로 발전시키는 중요한 외교 일정입니다. 특히 지난해 11월 경주 에이펙 대 이후 2달여 만에 개최된 한중 정상회담에서 생각보다 많은 진전이 있었던 것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교감도 많이 이루어졌던 것 같고 또 여러 예를 들면 대립할 수 있는 사안들에 대해서도 아주 원만하게 해소할 수 있는 길을 찾아냈던 것 같습니다. 비핵화를 포함한 한반도 평화와 한한령, 그리고 서해 구조물 등 민감한 현안에 대해 진지하게 대화했고 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놓고 큰 틀에서 공감대를 이뤘다는 취지입니다. 이 대통령은 한중 관계의 가장 기본적 관계는 신뢰 회복이라며 시 주석과 친분 형성도 이번 방중의 성과로 꼽았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한중 간의 신뢰 회복, 또 한국과 중국 국민들 간의 우호적 인식, 공감을 좀 확대하는 데 중점을 뒀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중국은 경제, 안보, 문화 모든 분야에서 매우 중요한 이웃 국가라며 불필요하게 서로를 자극하거나 대립할 필요가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이 대통령이 방중 마지막 날 직접 언론 앞에 선 건 한중 관계 복원 등 외교 과정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에 따른 거로 보입니다. 상하이에서 YTN 강진원입니다. 이 대통령은 또 시진핑 주석의 북한 핵 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문제에 대해 중재 역할을 해주면 좋겠다는 의사를 전했다고도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우리는 북한과 모든 통로가 막혀 있고 적대감만 있다며 시 주석에게 이같이 요청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이에 시 주석은 지금까지 한국의 노력을 평가하면서 인내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고 이 대통령이 전했습니다. 서해 구조물 문제와 관련해서는 한중 공동관리 수역에 중간선을 그어버리자고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 문제로 서해를 상납했다느니 이상한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다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우선 서해 중간쯤에 한중 공동관리 수역이 있고 이 구조물은 중국 쪽 경계에 붙여서 넘어온 거라며 중국 측은 물고기 양식장이란 점을 이유로 문제 삼고 있지 않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 입장에서는 공동관리 수역에 선을 그어버리면 제일 깔끔하다며 그 얘기를 실무적으로 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구조물 가운데에는 양식장을 관리하는 시설도 있다며 이 시설은 중국 측이 철수하겠다고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들어서 중일 갈등이 심각해지고 있죠. 이 대통령은 이 갈등이 원만하게 해결되길 바란다면서도 중재 역할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역할이 제한적이라며 때가 되고 상황이 되면 필요한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자간담회 발언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지금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매우 제한적으로 보여집니다. 나설 때 나서야지 안 나설 때 나서면 별로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때가 되면 또 상황이 되면 또 할 수 있는 역할을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문제된 수출 통제 문제는 매우 복합적이고 뿌리가 깊죠. 그래서 그냥 하나의 현상처럼 보이지만 그 현상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매우 복잡한 문제입니다. 일단은 원만하게 신속하게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네, 앞서 보신 것처럼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의 발언으로 촉발된 중일 갈등 갈수록 격화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이중용도 물자 수출 금지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는데요. 이 물자 가운데에는 첨단 산업에 필수적인 히토류 7종을 포함해 800여 개가 포함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은 추가적 보복 조치를 발표하는 등 압박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보도에 유토건 기자입니다. 중국은 이중용도 물자의 일본 수출을 금지하면서 구체적인 목록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지난해 말 상무부가 공고한 일반적인 목록에는 10여 개 산업 분야에 걸쳐 800여 개의 물자가 올라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엔 사마륨과 디스프로슘 등 첨단 산업에 필수적인 히토류 7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폭탄에 맞서 중국이 곧바로 꺼내들었던 무기들입니다. 중국이 이번에 구체적인 수출 금지 목록이나 기준을 밝히지 않은 건 고도의 압박 전략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일본 기업들은 구조적 불확실성에 직면했습니다. Production will slow down, development of new products coming online, factories will start to slow because they don't have enough. 중국은 또 일본에 관련 물자를 수출하는 제3국까지 제재해 우회 수출을 막겠다는 의지도 밝혔습니다. 중국 언론들은 이번 조치가 최근 수년간 일본을 상대로 한 반격 조치 가운데 가장 강력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일본의 대응에 따라선 민간형 히토류의 수출까지 규제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전격적인 수출 금지에 이어 일본에서 수입하는 반도체 공정용 화학물질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착수해 압박의 고삐를 더욱 쥐었습니다. YTN 유토관입니다. 일본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일본 정부는 중국에 강하게 항의하면서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김세호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중국 정부는 이번 조치의 배경이 다카이치 총리의 타이완 관련 발언에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일본 지도자가 타이완과 관련한 잘못된 발언으로 타이완 해협의 무력 개입을 암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제3국이나 단체, 개인이 중국의 이중용도 물자를 수출할 경우 이에 대해서도 규제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일본 정부는 결코 용인할 수 없고 유감이라며 조치의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我が国のみをターゲットにした今般の措置というものは国際的な慣行と大きく異なり決して許容できず極めて遺憾であります. 다만 일본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언급을 자제하겠다며 내용을 자세히 분석한 뒤 필요한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기하라 장관은 히토류가 수출 규제 대상에 들어가 있는지 여부에도 불분명하다고 말을 아끼고 있지만 히토류 일부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의 히토류 중국 의존도는 2009년 85%에서 2020년 58%로 낮아졌지만 여전히 높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의 히토류 수출 규제는 중일 관계가 악화한 이후 일본이 가장 경계했던 보복 조치로 꼽힙니다. 앞서 중국은 지난 2010년 영유권 다툼을 벌이는 센카쿠 열도 주변에서 중국 어선과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의 충돌을 계기로 일본의 히토류 수출을 규제한 바 있습니다. 이번 중국의 조치는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중국이 한국에 유화적 메시지를 던지는 가운데 발표됐는데 일본 정부는 한일 사이를 갈라놓으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아직은 신중한 자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이후 중국 측에 대해 반도체 일부 소재 수출을 규제하며 맞불을 놓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베네수엘라 마두로 정권을 축출한 트럼프 행정부가 베네수엘라 석유 통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석유를 운반하는 유조선 2척을 납포했고요. 미국이 베네수엘라 원유에 대한 무기한 통제와 판매에 나설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린란드 인수를 위한 구체적인 전략 수립에도 착수한 모습입니다. 워싱턴 연결해 보겠습니다. 신윤정 특파원. 네, 워싱턴입니다. 네, 미국이 베네수엘라 원유를 실어나르는 유조선 2척, 이거를 납포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먼저 미군 유럽사령부는 오늘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미국 제재 위반 혐의로 벨라 1호를 압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미 해안경비대의 추적 끝에 미 연방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북대서양에서 압류했다고 밝혔습니다. 벨라 1호는 국제 제재를 위반해 원유를 불법 운송하는 그림자 선단에 속해 있는데 이란에서 출발해서 원유를 싣기 위해 베네수엘라로 들어가려다가 미군 단속에 걸렸고 2주 넘는 추격전 끝에 아이슬란드와 스코틀랜드 사이 해역에서 납포가 됐습니다. 크리스티노 국토안보부 장관은 또 미군이 카리브해에서 유조선 소피아호에 대한 통제권도 확보했다면서 이 유조선은 최근 베네수엘라에 정박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벨라 1호는 미 해안경비대의 단속에 걸린 뒤 선체 측면에 러시아 국기를 그리고 러시아 국적으로 등록하면서 명칭을 마리네라호로 변경했는데요. 러시아는 이에 미국의 러시아 국적 선박 납포가 해적 행위라고 비난하면서 선언 가운데 포함된 러시아 국민에 대한 인도적인 대우를 요구했습니다. 네, 트럼프 행정부가 유조선 납포뿐만이 아니라 구체적인 베네수엘라 석유 관리 계획까지 내놨다는 거죠? 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은 베네수엘라의 원유 수출에 대한 이런 통제가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바꾸기 위해 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지렛대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제재 때문에 수출길이 막힌 베네수엘라의 원유를 시장에 대신 팔고 그 수익을 베네수엘라 안정화에 사용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루비오 장관 발언 잠시 들어보시죠. Take all the oil. They have oil that is stuck in Venezuela. They can't move it because of our quarantine and because it's sanctioned. We are going to take between 30 and 50 million barrels of oil. We're going to sell it in the marketplace at market rates, not at the discounts Venezuela was getting. 백악관도 베네수엘라 원유 확보가 트럼프 대통령과 베네수엘라 임시 당국 간 이루어진 거래라고 설명했습니다.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베네수엘라가 넘기기로 합의한 원유가 곧 미국에 도착하기 시작할 것이라면서 미국 정부가 이미 베네수엘라 원유를 국제시장에 내놓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수익금 배분의 합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수익금은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은행에서 미국 정부가 통제하는 계좌로 결제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날 밤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 가도 정부가 제재 대상이었던 고품질 원유 3천만에서 5천만 배럴을 미국에 인도할 것이라고 설명했는데 즉각 조치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총괄하는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은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석유 산업을 장기간 통제할 거라고 밝혔는데요. 앞으로 미국이 베네수엘라에서 생산되는 원유를 시장에서 무기한 판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오는 금요일 셰브론과 코노코필립스, 엑소모빌 등 주요 석유 기업 경영자들과 만나 베네수엘라 원유 생산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미국이 베네수엘라에 이어서 눈독을 들이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그린란드와 관련해서도 행동에 나선다고요?
네, 베네수엘라에서 군사적, 경제적 성과를 거둔 트럼프 행정부의 시선은 이제 북극의 전략적 요충지인 그린란드로 향하고 있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덴마크 자치령 그린란드 상황과 관련해서 다음 주에 덴마크와 만나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미국이 그린란드를 구매하려고 하느냐는 질문에는 그건 애초부터 늘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였다면서 새로운 입장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국가 안보 차원에서 그린란드를 확보하려고 하고 있다는 건데 백악관은 이를 위한 군사적 수단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공개적이고 분명하게 북극 지역에서 러시아와 중국의 공격적 행위를 억제하는 것이 미국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밝혀왔다면서 선택지는 열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레빗 대변인의 말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All options are always on the table for President Trump as he examines what's in the best interests of the United States. But I will just say that the president's first option always has been diplomacy.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유럽의 서방 군사동맹인 나토에 대해서 나토가 미국을 돕지 않더라도 우리는 항상 도울 것이라는 글을 소셜미디어에 올렸는데요. 그린란드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움직임에 나토의 유럽 회원국들이 분노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토를 무시하는 입장이 아니란 걸 표명하려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이에 대해 유럽연합은 그린란드와 덴마크를 전폭적으로 지지한다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안토니오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키프로스의 EU 순회의장국 수임 기념식에서 그린란드는 그린란드 주민들의 것으로 덴마크와 그린란드 없이 이들에 관한 일이 결정될 수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무주택자임을 강조하며 20억 원대 전셋집에서 거주해온 이해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부부가 최근 이른바 로또 청약 당첨으로 거액의 시세 차익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만적 행태라는 비판 속 국민의힘의 낙마 공세는 더욱 거세졌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실망스럽다면서도 청문회까지는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이해훈 후보자의 배우자는 재작년 서울 반포동에 있는 54평형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습니다. 수십억 원 차익이 예상되는 이른바 로또 청약 물량으로 당시 경쟁률만 80대 1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후보자는 청문 요청서에 아파트 가액을 37억 원으로 기재했지만 실제 호가는 100억 원에 육박한다는 평가입니다. 지금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데 60평대는 지금 100억 얘기해 주시는 데도 있고 2년도 안 돼 70억 원 가까운 시세 차익을 확보하고 170억 원대 재산을 신고한 이 후보자. 과거 집 없는 서름을 여러 차례 강조하고 제가 무주택자이다. 저는 지금 실직자라 공직자도 아니고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해도 오해를 받지 않을 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먼저 전제로 청약 제도를 비판한 사실이 알려지며 서민 코스프레, 내로남불 논란이 일었습니다. 여기에 자녀들이 미성년자 시절 부모 찬스를 활용해 거액의 증여세를 납부했다는 의혹과 장남 논문 작성에도 배우자 도움이 있었다는 문제 제기까지 더해지자 야권의 낙마 공세는 절정으로 치달았습니다. 이 정도라면 의도적으로 사전 검증을 전혀 안 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잖아요. 1.1 논란 속 여권 핵심 지지층에서도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감지되는데 민주당은 적극 옹호를 자제하고 있습니다. 당내에서 도덕성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 해명이 어려울 거란 비관론까지 나왔는데 중요한 건 당사자 소명이라며 수습의 공을 이 후보자에게 넘겼습니다. 인사청문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얼마나 잘 소명하느냐가 문제일 것 같고 이 후보자가 연일 제기되는 새로운 의혹을 해명하고 2주 뒤 무사히 청문회를 치를 수 있을지 회의적인 목소리가 진영을 가리지 않고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강선 의원에게 공천원금 1억 원을 건넨 의혹을 받는 김경 서울시 의원이 출국 당시 이번 주말쯤 귀국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일정을 바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서 수사 지연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현정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지난 2022년 강선 의원에게 공천원금 1억 원을 건넨 의혹을 받는 김경 서울시 의원은 사건이 배당된 지난달 31일 출국했습니다.
강 의원이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였던 김병기 의원과 1억 원의 처리 방향을 상의하는 녹취가 공개되며 논란이 불거진 지 이틀 만이었습니다. 공천을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면서도 수사가 시작되자 곧바로 미국으로 떠난 건데 김씨 의원은 가족 관련 일정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귀국 시점이 주목되는 가운데 김씨 의원은 출국 당시 이번 주말쯤 한국에 돌아올 계획이었던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김씨 의원의 출국 사실을 확인한 뒤 조기 귀국을 요청하고 있지만 상황에 따라 김씨 의원이 예정보다 늦게 입국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처음부터 핵심 피의자의 출국을 막지 못해 소환 조사가 늦어졌다는 지적과 수사 지연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여기에 김병기 의원의 수사 무마 청탁 의혹까지 불거지며 경찰 수사 자체에 대한 불신도 커지는 상황. 지난 2024년 서울 동작경찰서가 김 의원 부인의 업무 추진비 유용 의혹 사건에 대한 내사 종결을 보고하자 당시 서울경찰청에서 계속 수사를 진행하라고 지시하며 갈등을 겪었다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내사 종결 배경 역시 수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수사 무마 요청을 받은 것으로 의심받는 경찰관들에 대한 조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강선우, 김병기 의원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관련한 압수수색도 진행되지 않으면서 증거인멸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의 정치연금 의혹 수사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김 의원 측에 돈을 건넸다며 탄원서를 작성했던 전직 구의원 중 한 명을 오늘 부른 데 이어 다른 한 명도 내일 소환할 것으로 보입니다. 배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의 자택에서 김 의원 아내에게 5만 원권으로 현금 2천만 원을 건넸다. 김 의원 아내가 선거 전에 돈이 필요하다고 해 1,000만 원을 건넸더니 돈이 더 많이 필요하다며 거절했다. 모두 지난 2020년 총선을 앞두고 김 의원 측에 돈을 건넸다며 전직 동작구 의원 2명이 작성한 탄원서에 담긴 주장입니다. 이들은 각각 2천만 원과 1,000만 원을 김 의원 측에 건넸고 수개월 뒤 이를 돌려받았다고 적었습니다. 이 탄원서는 지난 2023년 민주당에 전달됐지만 후속 조치로 이어지지 않았고 지난해 11월에는 김 의원의 전직 보좌진이 경찰에 전달했지만 2달가량 수사에 착수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며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김 의원의 정치연금 의혹 관련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탄원서를 작성했던 전직구 의원 전모 씨를 오늘 소환합니다. 이어 내일은 탄원서를 작성했던 또 다른 전직구 의원 김모 씨를 소환할 것으로 보입니다. 두 사람은 탄원서에서 김 의원 부인 이모 씨의 업무 추진비 유용 의혹도 제기했던 만큼 이와 관련한 조사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 외에 탄원서에서 정치연금 전달 창구로 지목된 또 다른 구의원 A씨 역시 경찰의 수사선상에 올랐습니다. 탄원서를 쓴 전직 구의원은 김 의원 아내의 지시를 받은 A씨가 자신에게 김 의원 측에 전달할 정치자금을 요구했다고 적었습니다. 김 의원의 측근으로 알려진 A씨는 김 의원 차남의 대학 편입 의혹에도 등장하는데 김 의원의 전직 보좌관은 경찰 조사에서 A씨와 함께 숭실대학교를 방문해 편입 방법을 알아봤다고 진술했습니다. 앞서 전직 보좌진을 참고인으로 부른 경찰이 탄원서를 작성한 구의원들까지 조사하면서 김 의원 정치연금 의혹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YTN 배민영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여권의 공천헌금 의혹 파장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관련 특검법까지 발의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경찰의 수사로도 충분한 사안에 야당이 정치 공세를 펼치고 있고 은폐 의혹도 사실과 다르다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윤웅성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이 김병기, 강선우 의원의 공천 뇌물수수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강 의원이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수수하고 김 의원이 이를 묵인했다는 의혹과 더불어 김 의원 본인이 전현직 구의원 등으로부터 이른바 새우깡 돈봉투를 수수했다는 의혹, 크게 두 가지가 수사 대상입니다. 경찰에서 이렇게 미온적이고 편향적인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려가 돼서 특검을 통한 엄정하고 중립적인 수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특히 지난 2024년 총선 당시 당대표로서 공천의 최고 책임자였다며 이재명 대통령도 수사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송원석 원내대표는 민주당 공천뇌물 카르텔의 전모를 완전히 밝혀야 한다면서 당시 지도부가 의혹을 인지하고도 공천을 진행했다면 공범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사안을 개인의 일탈로 규정하고 있는 민주당과 달리 정권 차원의 게이트로 키우기 위해 국민의힘이 이 대통령까지 겨눈 것으로 풀이됩니다. 반면 민주당은 구성원들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며 의혹 확산 차단에 나서면서도 특검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복잡한 사건이 아닌 만큼 금방 경찰 조사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정치 공세다 이렇게 보고요. 모든 걸 특검으로 다 처리한다는 것 자체가 국가의 정부의 형사 시스템 자체를 다 부정하는. 민주당은 김병기 의원의 금품 수수 의혹 탄원서가 당시 이재명 국회의원실 보좌관이던 김현지 청와대 부속실장에게 전달됐지만 묵살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적극 해명에 나섰습니다. 당시 들어온 모든 탄원에 접수 기록이 없다며 의도적인 은폐가 아니라 시스템 미비라고 주장했습니다. 짧은 시간에 너무나 많은 건들이 접수되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부서에 그냥 전달하는 그런 정도의 조치밖에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민주당 내에서는 냉랭한 분위기 속 김병기 의원에 대해 공개 탈당 요구와 윤리심판원 결과를 지켜보자는 신중론이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징계 결과가 정해지거나 김 의원이 결단하기 전까지 당분간 혼란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2명의 검은머리 외국인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먼저 사모펀드 MBK 파트너스의 마이클 병주킴, 김병주 회장입니다. 검찰이 김병주 회장을 포함한 MBK 파트너스 경영진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른바 홈플러스 사태 수사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임성호 기자입니다. 홈플러스 사태의 중심에 있는 MBK 파트너스 김병주 회장과 김광일 부회장 겸 홈플러스 대표 등 경영진 4명이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영장에는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홈플러스는 지난해 2월 신용등급 강등 불과 사흘 전까지 증권사를 통해 800억 원대 채권을 팔았는데 홈플러스와 MBK 경영진은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미리 알고 있었던 거 아니냐는 의심을 받아왔습니다. 경영진은 의혹을 부인해왔지만 사전에 준비한 거 없습니다. 신용등급 떨어지는 게 확정된 뒤에 저희가 긴급히 검토하고 그 연휴 기간 중에 의사결정을 해서 신청한 겁니다. 홈플러스 사태가 터진 후 조사에 착수한 금융당국은 사기적 부정거래가 의심된다며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후 반년 넘게 수사를 이어온 검찰은 지난달 김 회장을 피의자로 소환하는 등 막바지 수사에 박차를 가해왔습니다. MBK는 입장문을 내고 이번 구속영장 청구가 회생 절차를 통해 경영상 어려움에 직면한 홈플러스를 되살리려 했던 대주주의 의도와 행위를 크게 오해한 거라며 반발했습니다. 김 회장은 홈플러스를 비롯한 투자사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영장에 담긴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한다고 밝혔습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두 번째 인물은 쿠팡의 범킴, 김범석 창업주입니다. 쿠팡 물류센터에서 야간 근무를 하다 숨진 고 장덕준 씨에 대해서 쿠팡 측은 장 씨가 자원해서 편한 업무를 맡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YTN 취재 결과 장 씨의 업무는 가장 힘든 일 가운데 하나였고 이마저도 누군가의 지시로 떠맡은 정황이 뚜렷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양동훈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 2020년 쿠팡 70 물류센터에서 야간 근무를 마친 뒤 귀가했다가 숨진 고 장덕준 씨입니다. 물류센터에서 쉴 새 없이 오가고 어디론가 급히 달려가기도 합니다. 당시 장 씨는 주당 58시간이 넘는 고강도 야간 근무를 이어가다 끝내 숨졌습니다. 장 씨의 주 업무는 물건을 챙기는 피커와 포장을 하는 패커 등에게 상자나 비닐을 수시로 옮겨주는 워터 스파이더였습니다. 당시 쿠팡 측은 장 씨 업무는 강도가 높지 않고 본인이 선호해 계속 자원해왔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YTN이 입수한 장 씨 동료의 진술서와는 완전히 배치됩니다.
스파이더 업무가 육체적으로 가장 힘든 일 중 하나라며 수시로 무전을 들으며 무거운 박스 등을 옮겨야 해 모두 꺼려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또 쿠팡이 시간당 얼마나 일했는지를 수치화해 압박감과 자괴감을 주고 실수라도 하면 공개 질책해 수치심을 주기도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YTN이 확보한 장 씨와 또 다른 동료 노동자 간의 SNS 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장 씨는 피킹이 확실히 편하다며 고충을 내비쳤고 스파이더를 계속 시키려나? 라고 묻자 이 동료는 시키지 않을까요? 라고 답했습니다. 누군가의 지시로 고된 일을 도맡아 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조사를 진행한 노동당국은 쿠팡 측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장 씨가 장시간의 야간 근무에 시달린 데다 육체적 강도도 높은 업무를 담당하다 숨졌다며 산업재해를 인정했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쿠팡이 고 장덕준 씨의 과로사 의혹을 반박하기 위해서 자회사에서 수집한 폐쇄회로 TV 영상을 동의 없이 활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해당 의혹에 대해 목적을 벗어난 CCTV 영상의 이용이나 제공 여부를 들여다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 중국 국적 피의자의 신병 확보를 위해 정부가 국제공조를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나와 지난달 8일 중국인 피의자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인터폴에 적색 수배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12월 16일에는 중국이 형사 공조를 요청했고 사법경찰이 피의자를 추적하면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사건 사고 소식이었습니다. 오늘 출근길은 옷차림 따뜻하게 하고 나오셔야겠습니다. 밤사이 기온이 10도 안팎 크게 떨어졌는데요. 현재 서울 일부 지역을 포함해 중부 또 경북 곳곳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오늘 전국 하늘은 대체로 맑겠고 제주와 전남 서해안에는 약한 빗방울이나 눈이 날릴 수 있겠습니다. 서울 등 일부 수도권과 동쪽을 중심으로는 수일제 건조특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서 불씨 관리에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이 시각 서울의 기온은 영하 6.7도, 청주 영하 5.4도, 춘천은 영하 10도 가까이 떨어지며 특히 중부를 중심으로 강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낮 기온도 서울이 영하 1도, 대전과 대구는 2도에 그치겠습니다. 강추위는 다음 주 초반까지 길게 이어지겠고 내일 오후부터 주말 사이에는 중부와 일부 남부지방에 눈이나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의 한반도 평화를 위한 중재 역할을 요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한류 제한 조치, 이른바 한한령 문제가 잘 해결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에서 특검이 요청한 공소장 변경을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내일 변론이 종결되는데 특검이 사형과 무기징역 중에 어떤 걸 구형할지 주목됩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2.3 비상계엄은 상황에 맞지 않는 잘못된 수단이었다고 공식 사과했습니다. 쇄신을 위해 당 이름도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청약 아파트를 두고 로또라고 비판했던 이해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청약에 당첨돼 수십억 원의 시세 차익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후보자 측은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당첨된 것이라며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해명했습니다. 서울에 나흘 만에 다시 한파주의보가 내려지며 강추위가 예고됐습니다. 아침 체감온도는 영하 15도 안팎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내란 혐의 사건 결심 공판 이제 딱 하루가 남았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특검의 공소장 변경을 이유로 재판을 다시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변호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내일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는데 특검이 사형과 무기징역 중에 어떤 걸 구형할지 주목됩니다. 신규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란 특검은 지난달 지금까지의 증거조사 결과나 공판 단계에서 입수된 추가 증거를 반영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주요 피고인들의 공소장을 바꾸겠다고 신청했습니다.
이제 막바지에 다다른 재판에서 재판부가 특검과 피고인 양측 의견을 들었는데 피고인들은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바뀐 공소장이 기존 내용을 벗어났고 방어권도 침해된다는 겁니다. 특히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소장에 검사의 주관적인 평가가 기재돼 있다며 공소장이 아니라 의견서에 가깝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또 공소장 변경이 허가된다면 처음부터 재판을 다시 해야 한다거나 당연히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특검은 수사 과정에서 계엄을 치밀하게 준비한 사실을 밝혀내 공소장 변경을 한 거라며 사실관계는 같다고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도 바뀐 공소장이 기존 주장을 보완한 거로 보인다며 특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입증을 못한 검사가 책임을 져야 될 문제지 변호인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증거를 제출하시거나 그럴 필요는 없는 문제라고 또 보이는 점도 고려를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체포방해 재판에서도 추가 증거조사나 증인신문이 필요하다며 변론을 재개하는 등 재판을 더하자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다음 달 16일 예정대로 선고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9일 검찰 구형을 듣고 변론을 종결할 계획을 세운 내란 사건 재판부도 일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YTN 신기혜입니다. 역시 가장 주목을 받는 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형 수준일 겁니다. 특검 결정에 따른 파장도 클 것으로 보입니다. 김영수 기자입니다. 지난 1996년 8월 검찰은 12.12 군사반란으로 정권을 찬탈하고 5.18 민주화 운동을 무력 진압한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에게 각각 사형과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전두환 씨는 사건 주범으로 내란 수괴, 내란 목적 살인 혐의 등이 적용됐습니다. 1979년 이후 45년 만에 비상계엄,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뿐이라 특검의 선택지가 많진 않습니다. 특검은 범죄의 중대성 같은 법적인 잣대에 비상계엄 선포 피해자로 판단한 국민 여론까지 살피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입법권과 사법권을 장악한 후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 유지할 목적으로 12.3 비상계엄으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특검은 이른바 노상원 수첩 등을 근거로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신을 거스르거나 반대하는 사람을 반국가 세력으로 몰아 비상계엄을 통해 제거하려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인데다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할 경우 정치적, 사회적 파장이 클 수 있다는 점은 고민할 지점입니다. 이와 함께 일반 이적 혐의 사건 재판은 따로 진행된다는 점도 영향을 미칠 거란 분석이 있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정교 유착비리 합동수사본부의 수사 가운데 주목되는 건 신천지의 정치 개입 의혹입니다. 특검이나 경찰 수사가 진행된 적이 없기 때문인데 합수본은 우선 홍준표 전 시장이 주장한 10만 당원 의혹부터 살필 것으로 보입니다. 우종훈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교유착 의혹에 대한 검경 합동 수사를 주문하며 통일교뿐 아니라 신천지도 언급했습니다. 통일교 신천지 얘기는 저도 사실 오래전에 얘기도 한번 했었던 의제이긴 한데 이게 특검한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고 아마 이 대통령 지시로 출범한 합동수사본부는 통일교와 신천지의 정치 개입 의혹 일체를 수사 범위로 정했는데 이는 여당이 발의한 특검법 수사 대상과 같습니다. 신천지 의혹의 발단은 지난해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발언이었습니다. 신천지가 국민의힘 20대 대선 경선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후보로 만들기 위해 지난 2021년 신도 10만여 명을 책임당원으로 가입시켰다는 겁니다. 홍 전 시장은 총회장 이만희 씨에게 직접 들은 이야기라며 신천지가 윤 전 대통령을 지지한 이유는 검찰총장 시절 코로나로 인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2차례나 막아주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신천지에 대한 합수본 수사도 홍 전 시장이 제기한 의혹에 우선 초점이 맞춰질 거로 보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YTN에 언론을 통해 보도된 신천지의 당내 민주주의 개입 의혹을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상황에 따라 현재 발표된 검사와 경찰 등 47명보다 인력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도 했습니다. 본격 수사에 앞서 합수본은 화상회의를 통해 수사 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방향과 일정을 논의하는 거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합수본에 첫 출근할 김태훈 본부장은 사무실 공간 협의를 위해 서울고검을 찾는 등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네, 정치권 소식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2.3 비상계엄은 상황에 맞지 않는 잘못된 수단이었다고 공식 사과했습니다. 대표로 취임한 지 5개월 만에 나온 사과입니다. 쇄신을 위해 당명 개정에 착수하겠다는 뜻도 밝혔는데 윤석열 절연 문제를 두고는 계엄, 탄핵의 강을 건너겠다는 말로 우회적으로 의지를 밝혔습니다. 박광열 기자입니다. 당내외 압박 속에 예상보다 하루 일찍 쇄신한 카드를 꺼내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계엄으로 국민께 혼란과 불편을 드렸고 헌정 질서를 지켜온 당원에게도 상처가 됐다며 계엄은 잘못이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난해 8월 취임 뒤 첫 공식 사과입니다. 비상계엄은 상황에 맞지 않는 잘못된 수단이었습니다. 그 책임을 무겁게 통감하고 이 점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관심을 끈 윤석열 절연 관련 직접적 언급은 없었는데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겠다, 계엄, 탄핵의 강을 건너자는 표현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 의지를 드러낸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외연 확장을 위한 보관도 제시했습니다. 청년 의무공천제 도입과 공천비리 근절, 나아가 당명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쟁점인 지방선거 당심 민심 경선 룰을 두곤 지역과 대상에 따라 반영 비율을 조정하겠다며 당심 70%를 고집하지 않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습니다. 이기는 선거를 위해 폭넓게 정치 연대도 펼쳐 나가겠습니다. 이재명 정권의 독재를 막아내는 데 뜻을 같이 한다면 마음을 열고. 이번 발표를 두고 오세훈 서울시장은 잘못된 과거를 끊어내고 변화의 시작을 선언한 데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고 박형준 부산시장도 고심 어린 결단에 박수를 보낸다고 적었습니다. 다만 당내 일각에선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소장파 초재선 모임은 윤 전 대통령과 비상계엄을 옹호해온 정치 세력, 부정선거 음모론자와의 명확한 절연이 쇄신의 선결 조건이라며 내부 인테리어 수준이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국민이 판단, 평가할 문제로 실천이 중요하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내용에 대해서 부족하다고 보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아요. 그렇지만 계엄을 극복해야 된다라는 건 분명히 맞는 말이에요. 실천하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당내에선 계엄이 잘못됐다는 점을 분명히 했고 과거와의 절연 의지도 담겼다는 측면에서 100% 만족할 수는 없어도 긍정적으로 보는 기류가 우세합니다. 정체된 지지율 반등 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반성과 쇄신 약속을 얼마나 이행하느냐가 앞으로의 숙제로 꼽힙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이 사과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대국민 기만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철이 지나도 너무 지난 사과라는 건데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 언급이 없다는 점을 가장 크게 문제 삼았습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새벽부터 서울 가락시장을 찾은 정청래 대표. 싱싱한 사과를 보니 12.3 비상계엄에 사과 않는 국민의힘이 떠올랐다며 재차 국민의힘을 향해 사과 압박에 나섰습니다. 이제는 철지난 썩은 사과라도 좋으니 제발 당신들의 입에서 비상계엄 내란에 대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라는 말 한마디를 듣고 싶습니다. 공교롭게 정 대표 발언 직후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계엄 사과가 이뤄졌지만 민주당의 표정은 싸늘했습니다. 등 떠밀려 철지난 사과를 했을 뿐이고 계엄을 잘못된 수단 정도로 치부하는 등 내용도 볼품없다는 겁니다. 쇄신안이라고 내놓은 당명 개정에 대해서도 책임 회피 외형 교체라며 진정성을 찾아볼 수 없다고 평가절하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진심과 행동이다. 옷을 갈아입는다고 해서 진심 마음까지 깨끗해지지 않을 것이다. 또 이재명 정부와 대립 노선을 분명히 한 데 대해서도 장 대표가 민생 발목 잡기라는 속내를 스스로 밝힌 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무엇보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 메시지 한 줄이 없다는 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는 비판이 줄을 이었습니다. 당 윤리위원회를 찐윤 인사로 채울 때부터 알아봤다고 혀를 차는가 하면 지방선거를 의식해 지지율을 구걸하는 쇼다. 늦어도 너무 늦어 이미 썩어버린 사과다. 독한 말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도 끝내 절연은 없었다며 국민의힘에 남은 쇄신은 경제적 파산과 정당 해산뿐이라고 민주당과 뜻을 같이 했습니다. 민주당은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려면 2차 종합특검 수용 등 말보다는 행동을 보여달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발하는 사안이 대다수여서 입장차를 좁히긴 어려워 보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본회의를 열어 2차 종합특검법 처리를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일정이 미뤄졌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여야 사이 의견 조율을 위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오는 15일 본회의를 열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김다연 기자입니다. 이른바 2차 종합특검을 새해 1호 법안으로 제시한 더불어민주당. 1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오늘 본회의 처리를 시도했지만 불발됐습니다. 여야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상황에서 원내 지도부 회동을 주재한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동을 건 겁니다. 본회의 개최를 하지 않는 것으로 어느 정도 정리가 됐고 국회의장실은 일방적으로 본회의를 소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 민주당 새 원내대표가 선출되는 즉시 다시 회동을 주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이 본회의 개최를 반대하며 또 필리버스터 카드를 꺼내드는 상황을 우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의장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외교 순방에 나선 엄중한 시기라는 점도 언급했는데 외교 성과가 강조돼야 하는 상황에서 여야가 대치하는 모습에 시선이 쏠리는 것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대신 의장실은 특검법 등 주요 안건과 민생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오는 15일 본회의를 열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본회의에 대비해 분주하게 움직이던 국회 법사위도 일단 숨고르기에 나섰습니다. 법사위는 민주당 주도로 2차 특검법은 물론 여야가 발의한 통일교 관련 특검법을 안건조정위원회에 넘겨 신속 처리하려 했는데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법률안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본회의 일정이 미뤄지면서 특검법의 법사위 강행 처리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법사위는 다음 주 월요일 안건조정위원회를 열어 2차 특검법과 통일교 특검법 등을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일정이 연기됐을 뿐 특검법을 두고 여야 이견 자체가 해소된 건 아닌 만큼 법안 처리까지 적잖은 진통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경제 한 줄 뉴스입니다. 새해 들어 연일 100포인트씩 상승 중인 코스피가 장중에 또 4,600선을 넘어섰습니다. 삼성전자는 14만 1,000원으로, SK하이닉스는 74만 2,000원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국내 증시의 뜨거운 상승세를 이끄는 큰 축인 삼성전자가 오늘 지난해 4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하는데요. 처음으로 20조 원을 넘을 것인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의 IT 가전 전시회 CES에서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 젠슨왕 엔비디아 CEO의 만남이 자율주행 파트너십 확대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해킹 사태 후속 조치로 가입자 중도 해지 위약금을 면제하기로 한 KT의 누적 이탈 고객이 1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달걀 특란 한 판이 7,000원을 넘어선 가운데 정부가 조류 인플루엔자 확산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이번 달에 미국산 달걀 224만 개를 수입합니다. 화물 운송 종사자들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화물 차주와 운수 사업자가 받는 최소 운임을 규정한 안전 운임제가 3년 만에 다시 도입됩니다. 지금까지 경제 한주 뉴스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의 우리 화장품의 중국 수출, 한한령과 중국 내수 부진으로 주춤했습니다. 이번 이재명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계기로 한중 관계가 다소 나아지면 K뷰티의 대중국 수출이 반등할 수 있을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오동건 기자입니다.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K뷰티 글로우 위크. 중소벤처기업부가 우리 화장품 유망 기업의 중국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행사로 중소브랜드 50여 곳이 참여했습니다. 중국을 방문 중인 김혜경 여사도 팝업 스토어 현장을 찾아 한국 기업들을 응원했습니다. 여자분들은 되게 민감하잖아요, 화장품에 대해서. 근데 화장품의 그 본인의 피부나 뭐 계절
브랜드에 따라서 아주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고 한류 확산과 함께 세계 시장에 빠르게 자리 잡고 있는 K-뷰티. 하지만 중국 시장만 놓고 보면 수출은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2021년 48억 8,500만 달러까지 치솟았던 중국 수출액은 이후 감소세로 돌아서며 지난해에는 약 50% 가까이 줄었습니다. 화장품 최대 수출국 자리도 중국 대신 미국이 차지했습니다. 한류 콘텐츠에 대한 중국 내 규제, 이른바 한한령의 영향이다 중국 경제 성장률이 둔화하며 내수 소비가 약해진 탓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방중 이후 한중 관계가 회복되면 K-뷰티 수출 반등의 계기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우리 화장품의 중국 수출이 막힌 이유 중 하나가 정치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한중 관계가 회복되고 이 부분이 해소된다면 수출은 크게 증가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중국 수출 감소에는 현지 화장품 기업의 경쟁력 강화도 영향을 준 만큼 단기간에 극적인 반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신중론도 함께 나옵니다. 중국 화장품 시장 규모는 2024년 기준 약 154조 원으로 미국에 이어 전 세계 2위입니다. 놓칠 수 없는 거대한 시장에서 선전하기 위해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가격대별로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특히 이미 중국 제품이 강세를 보이는 중저가 브랜드보다 프리미엄 제품군의 경쟁력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조언입니다. YTN 오동권입니다. 최근 해킹 조직이 국내 의료, 교육기관과 온라인 쇼핑몰 등의 내부 정보를 빼돌려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미상의 해킹 조직이 해킹 포럼을 통해 국내 기관과 기업 데이터를 탈취해 판매하는 동향이 확인돼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해킹 사고 피해 대상에는 충북대 등 교육기관과 기업이 포함됐고요. 쿠팡은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금융당국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8억 원가량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SBS 전 직원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호재성 내부 정보로 부당이득을 취한 SBS 전 직원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 고발과 통보 조치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당시 재무팀의 공시 담당자였던 A씨는 SBS가 넷플릭스와 전략적인 파트너십을 맺는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2024년 10월에서 12월 사이에 주식을 매수했습니다. 또 이 정보를 가족에게도 전달해 매수하게 하는 등 8억 3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오늘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진술 회유 의혹과 관련해 김성태 전 회장을 소환합니다. 서울고등검찰청 인권침해 TF는 오늘 오전 10시 김 전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TF는 쌍방울이 대북 송금 재판의 핵심 증인인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을 회유하기 위해 금품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 2023년 5월 방 전 부회장을 비롯한 쌍방울 관계자들이 수원지방검찰청 조사실에 외부 음식과 술을 반입해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의 허위 진술을 유도했다는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철옹성처럼 요지부동이던 미국 고용시장이 인공지능 AI와 또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협공에 흔들리는 모습입니다. 지난해 11월 구인은 715만 건으로 거의 5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고요. 지난달 민간 고용 4만 1,000명 증가에 그치며 예상치를 밑돌았습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지난달 코트라 주최로 한국 민관 합동으로 열렸던 뉴욕 현지 인재 채용 행사엔 크게 공고를 내지 않았는데도 많은 지원자가 몰렸습니다. I think at the moment there is not a lot of opportunity here in the US. I want to see what opportunities are there.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로 인한 불확실성 때문에 미국 기업들이 고용을 꺼리면서 탄탄했던 고용 시장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AI까지 가세하면서 대졸 신입사원 자리를 야금야금 대체하고 있습니다. 이민자 감소로 인한 노동 축소와 함께 관세 때문에 노동 수요도 감소된 게 주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AI 확산으로 인해 노동 대체 효과가 나타나서 취업자 수를 감소시키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노동시장의 수요 흐름을 보여주는 구인 규모는 거의 5년 만에 최소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11월 구인 건수는 715만 건으로 전월에 745만 건보다 감소했습니다. 지난달 미국의 민간 고용도 4만 1,000명 늘었지만 예상치를 밑돌았습니다. 특히 전문 비즈니스 서비스직은 2만 9천 개,
정보는 12,000개, 상품 제조는 3,000개, 제조업에선 5,000개의 일자리가 사라졌습니다. 이에 고용시장 약화를 둘러싼 우려가 다시 살아나며 기준금리에도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다만 아직 실업 급증 조짐이 없는 만큼 월가에선 해고도 적고 채용도 적은 노동시장의 양상이 이어질 것으로 진단하고 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미국의 고용이 축소되면서 실업률이 4%대 중반 수준을 유지하다 하반기에 점차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최고가를 기록한 이후 폭락하며 10만 달러 선이 무너진 비트코인을 두고 새해 전망이 다시 극단적으로 갈리고 있습니다. 최대 19만 달러까지 오를 것이란 기대와 또 추가로 급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바라보는 시선이 엇갈리는 이유는 뭘까요? 권영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10월 12만 5천 달러를 돌파하며 최고치를 찍었던 비트코인은 최근 뚜렷한 방향 없이 등락을 반복하며 숨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누군가는 조정이 마무리되고 있다고 보고 다른 누군가는 더 큰 변동성의 전조로 받아들입니다. 이런 혼재된 시각의 배경으로 시장 전반의 불확실성을 지목합니다. I think we've just been going back and forth between risk-on days and risk-off days, and it kind of suggests this underlying volatility that investors can't really make up their mind. 이런 불확실성 속에서도 낙관론자들은 기관 자금 움직임에 주목합니다. JP모건과 시티그룹은 올해 비트코인이 17만에서 19만 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고 전망합니다. 현물 ETF를 통한 자금 유입과 기업들의 보유 전략이 가격을 떠받칠 수 있다고 분석합니다. 비트코인을 금과 유사한 대안 자산으로 보는 시각도 여전합니다. What Bitcoin represents as well as gold is that there's an incredible demand for non-fiat currencies. 기관론자들은 비트코인이 여전히 안전자산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지적합니다. 인플레이션과 시장 불안 속에서도 주식처럼 흔들렸다는 점을 근거로 들며 $10,000까지 떨어질 수도 있다고 경고합니다. Historically, cryptocurrencies have not been a great hedge against inflation when you look specifically at periods of high inflation. 친가상자산 기조와 제도권 편입 같은 정책 환경 변화는 여전히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This is a new golden age for Bitcoin. And I think when you look what's happening in the Beltway under Trump, you're going to have a deregulatory environment. 결국 전망이 엇갈리는 이유는 제도권 자산으로 자리 잡아가는 과정으로 보느냐, 아니면 여전히 변동이 큰 위험 자산으로 보느냐의 차이 때문입니다. 10만 달러가 무너진 지금 비트코인은 다시 한번 그 정체성을 시험받고 있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영국과 프랑스, 우크라이나가 다국적군 배치를 골자로 한 전후 안보 계획을 공식화하자 엇갈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마련된 안전보장안 중에는 가장 강력하지만 미국의 역할과 러시아가 동의할지가 관건입니다. 런던 조수연 특파원입니다. 영국과 프랑스, 우크라이나 정상이 전후 우크라이나에 다국적군을 파병한다는 의향서에 서명했습니다. 미국은 장비와 정보를 지원하며 휴전 감시를 지휘하고 다국적군은 유럽이 주도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약속을 명문화한 것은 처음으로 미국이 우크라이나 유럽과 모처럼 한 목소리를 내며 지금껏 가장 진전된 안보 계획이 마련됐다는 평가입니다. We think we're largely finished with security protocols, which are important so that the people of Ukraine know that when this ends, it ends forever. 하지만 현재까지 확실한 파병 의사를 밝힌 나라는 프랑스와 영국뿐입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자국군 수천 명을 배치할 수 있다고 예고했고 스타머 영국 총리는 의회 표결을 거쳐 계획을 확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o be to conduct deterrence operations and to construct and protect military hubs. The number will be determined in accordance with our military plans. 이탈리아와 폴란드는 파병에 선을 그었고 독일 등 여러 나라들의 신중론도 만만치 않아 국가별 계획이 구체화하기까지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여기에 가장 핵심인 미국의 안전보장 장치가 부족하다는 점도 한계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나토가 미국을 돕지 않아도 미국은 항상 나토를 돕겠다고 언급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립니다.
러시아는 아직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았지만 그동안 외국군의 우크라이나 주둔에 강하게 반대해온 만큼 반발이 예상됩니다. 안전보장은 종전 협상이 타결된 이후에 제공되는데 서방의 파병 계획이 자칫 러시아가 휴전을 거부하게 하는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이란 시민들의 경제난 항의 시위가 열흘 넘게 이어지면서 인명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란 반관영 파르스 통신은 현지 시간 7일 오전 남서부 로르데간에서 상인 무리가 가게를 닫고 거리에 모여 집회를 열었다고 전했습니다. 약 300명으로 추산된 시위 참여자 가운데 여러 종류의 무기를 든 이들이 경찰에 발포하면서 경찰관 2명이 숨지고 30명이 다쳤습니다. 세계 최대 가전 정보기술 전시회인 CES에서는 우리 물산업 기업들도 인공지능 등을 활용한 첨단 기술들을 선보였는데요. 올해는 최고 혁신상을 받은 기업까지 나오면서 국내 물산업의 경쟁력을 한층 끌어올렸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이상곤 기자입니다. 무인 비행장치 드론이 저수지로 향합니다. 지정된 장소에 도착하자 특수 장비를 내려 자동으로 시료를 채취합니다. 5G 통신을 활용한 자동 채수 기술로 올해 CES에서 전 세계 30개 업체만 받은 최고 혁신상을 수상했습니다. 센서가 탑재된 장비를 이용하면 안전하고 빠르게 각종 수질 정보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경제성과 편의성의 문제들, 또 인명사고의 문제들이 드론을 통해서 개선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주기적인 분석과 데이터 확보들이 한 번에 다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좋은 평가를 받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물산업 기술들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 장비를 이용하면 최소 48시간 걸리던 박테리아 검사를 12시간 만에 할 수 있고 수질 분석 보고서도 자동으로 만들어줍니다. 이 자율주행 로봇은 정수장 등 물 관련 산업시설에서 작업자 대신 돌아다니며 360도 영상을 촬영해 이상 징후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올해 CES에는 국내 물기업 21곳이 한국수자원공사와 참가해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을 접목한 물산업의 미래를 선보였고 이 가운데 6개 업체는 혁신상을 받았습니다. The fact that there's so many AI solutions coming out of a set of utilities that is very progressive in adopting technology gives us confidence, and thus I think it gives the market funding opportunities. 한국수자원공사는 검증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국내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번 CES 참가를 통해 디지털 트윈, AI 정수장 등 한국수자원공사의 선진 물관리 기술을 세계에 알리고 AI 물관리 기술의 패러다임 전환으로 기후테크 시장을 선도하겠습니다. 첨단 물산업은 연평균 8%가 넘는 높은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국내 물산업 기술들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인정받으며 미래 핵심 성장 동력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YTN 이상곤입니다.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Too short. Bounce! Let's go, bounce! Last time. Now you go first. Wait. He's got it. Oh. Yeah. I'm dealing with an arm injury from the last game. They call me the diamond cutter. Good. Not bad. See you next time. See you next time. See you next time.
오늘부터 다시 강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이 영하 7.3도로 어제보다 9도나 낮게 출발하고 있고요. 체감온도는 영하 12도 가까이 곤두박질했습니다. 하루 사이 기온이 크게 떨어진 만큼 나오실 때 옷차림 따뜻하게 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전국 하늘은 대체로 맑게 드러나겠고 제주도와 전남 서해안에는 약한 빗방울이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밤사이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며 현재 서울 일부 지역을 포함해 중부 또 경북 곳곳에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추운 곳은 대관령으로 기온이 영하 13.6도, 체감온도는 영하 22.6도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서울이 영하 7.3도, 안동 영하 7.6도, 춘천은 영하 10.4도 보이고 있고요. 남부지방도 광주가 영하 2.7도, 부산은 영하 2.5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낮 기온도 서울이 영하 1도, 대전과 대구 2도에 그치는 등 어제보다 4에서 6도가량 낮겠습니다. 서울 등 일부 수도권과 동쪽을 중심으로는 대기가 메마르고 있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어서 산불 등 대형 화재 사고 나지 않도록 예방에 힘쓰셔야겠습니다. 강추위는 다음 주 초중반까지 길게 이어지겠고 내일 오후부터 주말 사이에는 중부와 일부 남부지방에 눈이나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내일까지 동해안에서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밀려들겠습니다. 높은 물결이 해안도로나 방파제를 넘을 수 있는 만큼 해안가에서는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정수현입니다. 뉴스타트 3부 잠시 뒤에 계속됩니다.